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해고 이즈 해피입니다. 쫄지 않습니다. 무슨 말든 할 수 있고 눈치 보지 않고 아무거나 할 수 있더라고요. 진실을 지키는 뉴스 바리케이드. 국민일보 해직 기자 조상훈의 뉴스 바.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상훈입니다. 7월 18일 금요일 뉴스바입니다. 오늘 짚어볼 주요 이슈입니다. 다 풀어줄 테니까 빚 더 내서 집 사고 돈 많이 씁시다. 네, 최경환 경제팀의 출범 일성 결국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택담보인정비율, LTV와 총부채 상환비율, DTI 규제를 모두 풀어서 부동산 시장을 중심으로 시중에 돈이 더 많이 돌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폭발 직전인 가계부채 걱정을 최경환 경제팀은 별로 안 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부동산 규제 완화 구상은 서민이나 중산층의 가계 사정과 너무 많이 동떨어져 있습니다. 오늘 초대석에서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의당 박원석 의원 연결해서 최경환 경제팀이 내건 정책의 문제점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금요일에 만나는 최강희의 영실이 이번 주에는 천재사파가 랄프 스테드만의 이야기를 다룬 독특한 형식의 다큐 영화입니다. 랄프 스테드만 스토리, 이상한 나라의 친구들, 이 작품으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금요일 뉴스바 이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참여연대 자원활동가 장정아입니다. 지난 2001년부터 참여연대를 후원하고 있는 강북구에 사는 주부입니다. 그동안 참여연대 활동이 우리 사는 세상을 조금씩 나아지게 하는 것을 지켜보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요즘엔 집안일을 할 때도 자원활동을 할 때도 세월호 사고가 떠올라 마음이 무겁습니다. 세월호 참사와 같은 가슴 아픈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와 정치권의 부패, 유착의 고리를 끊어내는데 더욱 철저한 감시 활동이 필요합니다. 참여연대는 창립 초기부터 관료와 국회, 검찰에 대한 감시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그러한 노력의 결과 부패방지법, 퇴직 공직자 취업 제한을 강화하는 공직자윤리법 등이 어렵게 제정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참여연대와 손잡아 주세요. 회원가입은 홈페이지 www.peoplepower21.org 또는 전화 02-723-5300으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정부의 지원금을 전혀 받지 않고 오직 시민의 힘만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Breaking news regarding missing Malaysia Airlines Flight 3. So the United States is lowering the threshold for American. 日本と同じで現地予算やってるから意味がないんだ。环球消费调查，我们来说一种特殊的旅游。近年来呢，出国旅游。 출근길 국제뉴스 브리핑 장혜림의 월드 리뷰. 네, 한 가지 국제 이슈를 자세히 들여다보는 금요일 월드 리뷰 시간입니다. 장혜림 캐스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최근 중국이 2차 세계대전 당시에 그 일본 전범들의 자백서를 잇따라 공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공개된 자백서를 통해서 당시 일본군의 만행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이 언제부터 이 자백서를 공개하고 있습니까? 중국의 기록보관소인 중국 당항국은 지난 3일부터 일본 전범들이 작성한 전쟁범죄 서면 자백서를 매일 하나씩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고 총 45편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예. 중앙당항국 리밍화 부관장은 지난 3일 처벌을 받지 않은 1,017명의 일본 전범이 작성한 자백서도 현재 정리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고요. 전체적으로 이 서면 자백서가 20만 페이지 분량에 이른다고 말했습니다. 예, 이 중앙당항국이라는 건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국가기록원쯤 되는 기관 같습니다. 네. 이 서면 자백서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까? 이 자백서들에는 너무나도 잔인한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듣기 거북하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알아야 하는 내용이니까요. 양해해 주시기를 미리 부탁드립니다. 지난 3일에 중국 당국이 공개한 자백서를 쓴 일본 전범에 따르면 그는 최소 5,470명의 중국인을 살해했고
18,229채 이상의 주택을 파괴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일본군 점령 모든 지역에 위안소를 설치할 것을 명령했고 중국과 조선 부녀자들을 유괴해 위안부로 삼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예, 한 명이 이랬다면 대단히 놀라운 숫자인데 이게 아무래도 좀 고위 군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지난 3일이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우리나라 방문했던 그날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중국이 시 주석의 방한일에 맞춰 이 문서를 공개한 것은 일본 침략 전쟁의 잔인성을 부각해 일본 우경화에 대한 한중 공조의 필요성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예. 이날 공개된 자백서에는 일본군이 한반도와 중국에서 군 위안부를 사실상 강제 동원했다는 내용이 있어 특히 주목됩니다. 그 밖에도 이 자백서에는 임신부의 배를 갈랐다, 또 마을에 콜레라균을 퍼뜨렸다, 공기 주입 살인을 실험했다, 이런 내용, 끔찍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뭐 일본군의 만행 여러 가지로 이렇게 알려져 있지만은 정말 끔찍한 내용들이 많이 있군요. 네. 일본군이 포로들을 총검술 교재로도 활용했다, 이런 진술도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한 일본 전범이 당시 일본군이 전투력을 키운다는 명목하에 포로를 총검술 교재로 활용했다고 고백한 내용도 공개됐습니다. 그는 육군 기병 연대장으로 중국에서 복무하면서 많은 살인 행위를 지휘했는데요. 군인들에게 살인은 군인이 전쟁에 익숙해지고 또 용기를 키울 수 있는 빠른 방법이라고 교육한 뒤 포로들을 살해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는 600명 이상의 포로를 이런 방법으로 희생시켰다고 털어놨습니다. 예. 일본군이 독가스를 살포했다, 이런 내용도 이번 공개 내용에 포함이 돼 있죠. 네. 일본군이 당시 중국인들에게 독가스를 살포했다는 내용도 공개됐습니다. 이 자백서를 쓴 일본 전범은 시골 마을에서 소탕 작전을 벌이며 지하굴에 숨어있던 주민들을 향해 독가스를 주입했다고 밝혔고요. 그중 일부는 질식해서 숨졌고 도망 나오는 주민들은 또 잔인하게 살해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중국 팔로군 전사와 마을 주민 800여 명 이상을 살해하라고 지시했고요. 또 포로를 데리고 다니기 어렵다는 이유로 모든 포로를 다 죽이라고 명령하기도 했습니다. 예, 전쟁이 일어나면 어린이들 그리고 여성들이 가장 많은 피해를 입기도 하는데 당시 중국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성폭행, 이것도 이번에 좀 공개가 된 모양입니다. 네, 일본군이 당시 부녀자들을 성폭행했고 일반인을 간첩 혐의로 몰아 고문한 뒤 살해했다는 내용의 자백서도 공개됐습니다. 이 내용을 진술한 일본 전범은 자신이 중국인 부녀 약 50명을 성폭행했고 중국군 병사 3,500명과 중국인 200명을 살해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전범은 그와 자신의 부하들이 중국인 여성을 성폭행한 뒤 부대장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 이들을 살해한 적도 있다고 진술했습니다. 예, 세균전과 관련된 이야기도 있죠? 그렇습니다. 일본군이 중국 동북 지역에서 소련군의 진공에 대비해 대규모 세균전을 준비했다는 내용의 자백서가 공개됐습니다. 이 내용을 진술한 전범은 나는 부하들에게 세균 보존과 배양을 명령해 세균전을 준비했다, 이렇게 밝혔고요. 세균 무기 개발과 제조를 위해 무고한 양민을 실험 도구로 사용한 사실도 고백했습니다. 예, 이 무고한 시민들을 살해한 것, 그것만으로도 충격적인데 그 살해 수법이 너무 잔인해서 그 부분을 좀 언급해야 될지도 고민이긴 한데요. 이런 내용을 밝힌 전범도 있었다고요? 네, 한 일본군 전범은 자신이 총살과 참수를 비롯해 찌르거나 혹은 높은 데서 떨어뜨리고 굶기는 등 여러 방식으로 살해한 중국인이 총 831명이라고 진술했습니다. 그는 병사 1명을 산채로 회부해 살해했다고 밝혔고요. 또 주민 30여 명을 땅에 묻고 기관총을 무차별하게 발사한 적도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예, 포로를 인간 관역으로 삼았다는 얘기도 있는 것 같은데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한 전범은 중국인을 교육용 교재로 삼아 담력을 키우고 훈련하는 것이 부대의 방침이었다면서 자신을 포함한 교관들이 220명의 포로를 가상의 적으로 삼아 살해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또 어제 공개된 자료에는 자백서를 쓴 전범과 그의 동료가 중국인의 두 명을 참살한 뒤 그 희생자들의 뇌를 약으로 만들어 먹었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예, 이 사람이 이럴 수 있나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끔찍한 만행들인데요. 네. 중국이 이렇게 팔을 걷어붙여서 대대적으로 일본 전범들의 자백서를 공개하고 있는 배경, 뭐라고 봐야 할까요? 중국은 과거사 문제뿐 아니라
갸오이다오 혹은 센카쿠 열도 영유권을 놓고 일본과 첨예하게 갈등하고 있고요. 또 집단자위권 추진을 하고 있는 일본의 우경화 움직임에도 맞서고 있습니다. 중국은 시진핑 체제가 되면서 일제 만행 자료를 잇따라 공개하고 있고요. 군 위안부 및 난징 대학살 자료를 세계 기록 유산으로 등재 신청하는 등 제일 수위 공세를 계속 높이고 있습니다. 예. 이 서면 자백서가 총 45편이라고 하니까 아직도 공개를 하지 않은 자료가 많이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서면 자백서 총 45편 중 어제까지 15편이 공개됐고 공개된 내용 중에서도 극히 일부만 제가 전해드렸습니다. 사실 너무 잔인해서 차마 말씀드리지 못한 내용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아픈 역사에 대해 제대로 밝혀내고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은 물론일 거고요. 지금도 지구 곳곳에서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더 관심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예. 최근 중국이 공개한 세계 2차 대전 당시 일본군의 만행, 전범들의 자백서를 통해서 짚어봤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혜림 캐스터였습니다. 네. 오늘 전해드릴 몇 가지 굵직한 국제 뉴스가 있습니다. 이 소식은 김효진 PD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진 PD? 네. 안녕하세요. 예. 우선 말레이시아 여객기가 우크라이나에서 미사일에 피격돼서 거의 300명 가까운 사망자가 났습니다. 네. 사고 경위부터 좀 설명해 주실까요? 네. 말레이시아 항공 보잉 777 여객기가 현지 시간으로 17일에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서 미사일에 격추돼서 승객과 승무원 295명 전원이 사망한 것으로 지금 추정된다는 그런 소식을 주요 외신과 우리 언론이 일제히 다루고 있습니다. 예. 자, 추락 장소는 우크라이나 정부군과 교전 중인 친러시아 분리주의 반군이 통제하는 지역이고요. 양측은 상대방이 쏜 미사일에 피격됐다고 서로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책임을 서로 상대방에게 떠넘기고 있는 상황이군요. 네. 네, 사건이 발생하기까지의 과정,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네, AP통신 등 외신들의 보도를 종합하면 이 말레이시아 항공 MH17편은 이날 낮 12시 15분에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출발해서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로 향하고 있었답니다. 자, 이 여객기는 이날 오후 5시 25분쯤에 러시아 영공에 진입할 예정이었는데 도중에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주에 속한 도시 샤흐티오르스크 인근에 추락을 한 겁니다. 외신이 보도한 사진을 제가 봤거든요. 예. 추락한 비행기의 잔해가 그야말로 잿더미가 돼 있습니다. 생존자가 있으니 만무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우크라이나 내무장관 고문 안톤 게라셴코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서 탑승객 전원이 사망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말레이시아 항공사는 오후 5시 15분 러시아 국경에서 약 50km 떨어진 우크라이나 상공에서 MH17편과 관제탑의 교신이 끊겼다고 밝혔고요. 예. 이 여객기는 고도 1만 미터 상공에서부터 레이더에 잡히지 않기 시작했답니다. 자, 말레이시아 항공은 사고 여객기에 280명의 승객 그리고 15명의 승무원이 타고 있었다고 확인을 해주었고 우크라이나 정부는 여객기가 미사일에 피격돼 추락한 것으로 보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전했습니다. 페트로 포로셴코 우크라이나 대통령, 여객기 추락이 사고나 재앙이 아니라 테러 행위다 이렇게 비난도 했습니다. 예, 얼마 전에는 중국으로 향하던 말레이시아 항공 여객기가 또 추락을 했었는데 네, 이번에는 그렇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이런 사고가 발생했군요. 예. 앞서 말씀하셨듯이 우크라이나 정부 그리고 친러 성향의 반군 서로 상대방이 격추시켰다 이런 주장하고 있죠? 네, 이것도 좀 따져보고 앞으로 나오는 기사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현재까지 나온 얘기 중심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와 반군은 상대방이 여객기를 격추했다 이렇게 책임을 서로 떠넘기고 있는 셈이죠. 우크라이나 대통령 공보실은 정부군은 이날 공중 목표물을 향해 어떤 공격도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우리는 잘못 안 했다 이런 겁니다. 예. 그러면서 반군의 혐의를 돌렸고요. 정부군 대변인도 오늘 정부군 헬기나 전투기가 발진한 적이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게라셴코 고문은 말레이시아 여객기가 반군이 러시아로부터 공급받은 부크지대공 미사일에 격추됐다. 이렇게 말했다고 인테르팍스 우크라이나는 전했습니다. 자, 반군이 자체 선포한 도네츠크 인민공화국의 안드레이 푸르긴 제1부총리는 자체 선출한 제1부총리는 우크라이나 정부의 발표를 부인하면서요. 여객기는 우크라이나 정부군이 격추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도네츠크 인민공화국 총리 알렉산드로 보로다이는
자신들이 보유한 로켓은 상공 3km 정도까지밖에 비행을 못한다. 사고기가 운항하던 상공 10km 지점까지 도달할 무기가 우리에게는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도네츠크 인민공화국의 소셜미디어 사이트 BK.com에서는 도네츠크 반군이 말레이시아 여객기를 우크라이나 수송기로 오해해 격추했다. 이런 주장이 제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예. 이게 네덜란드에서 가던 비행기이기 때문에 네. 예. 그 외국인도 좀 많이 탑승했을 것 같은데요. 네. 우리나라 승객이 탑승했는지 이거 좀 확인이 됐습니까? 현재까지 나온 속보만을 놓고 보면은요. 아직 확인이 안 됐습니다. 없다는 건 아닙니다. 확인이 안 됐습니다. 우리 외교 당국은 일단 우리나라 승객이 해당 노선에 탑승했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만에 하나를 대비해서 네덜란드와 말레이시아 소재 공관 등을 통해 탑승 여부를 계속 확인 중이라고 합니다. 다른 나라 미국 등등 다른 이 국가들의 경우에는 일부 확인이 좀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네. 한 가지 짚어볼 뉴스가 더 있습니다. 예. 이스라엘이 전격적으로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 지상군을 투입했죠? 네. 국제사회가 진짜로 많이 어지럽습니다. 이스라엘이 현지 시간으로 17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가 통치하는 이 가자 지구에 전격적으로 지상군을 투입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이날 밤 10시 40분쯤 성명을 내고요. 우리 군이 가자 지구에서 지상작전을 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보통 지상군 투입할 때는 먼저 선전 보고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투입을 하고 밝혔네요. 어떻게 된 영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전쟁이 그야말로 전면화, 본격화됐다는 뜻입니다. 군은 하마스가 10일간 육상과 해상, 공중에서 공격을 가해오고 상황을 진정시키려는 제안을 거듭 거부함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배경을 설명했고요. 이스라엘 군의 목표는 일단 자국민의 생명 보호, 그리고 하마스의 테러 기반 시설에 타격을 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번 지상군 투입은 이집트 정부 중재 아래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협상단,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측이 카이로에서 벌이는 휴전 협상이 교착에 빠진 가운데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자, 외교의 실패에 따른 결과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그전에도 사상자 수가 꽤 많았었는데 네. 지상군 투입으로 사상자 발생이 좀 추가됐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가자 사브라 지역에 사는 어린이 3명이 숨진 게 확인됐다고 가자 의료 당국이 밝힌 것으로 현재까지 알려지고 있습니다. 임시 휴전이 끝나고 나온 첫 사망자인데 시간이 지나면서 추가로 사상 소식이 들려올 수도 있겠죠, 당연히. 이스라엘 쪽 사상 소식은 아직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아까 진행자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가자 지역에서는 지난 8일부터 이날까지 약 열흘간 이스라엘군의 공습으로 최소 230여 명이 숨지고요. 1,700명가량이 다친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예, 김효진 PD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만드는 언론 여긴 국민 라디오. 아침 신문 귀로 읽기 김용민 PD의 조간 브리핑. 때는 바야흐로 힘없는 백성의 울분이 한겨울 눈처럼 소복소복 쌓여만 가는 2014년. 신여성스러운 그 이름 마녀 톡톡. 아이고 여보 영감, 신선한 야채는 삶아서 맛 좋은 과일은 신선함 그대로 동결 건조한 해땡 주스래요. 마누라야, 그럼 영양소 파괴 없이 한 봉지에 담겼겠구먼. 한 봉지를 얼른 물에 타주시오. 읽고 있는 견사도 해땡 주스 마녀 톡톡 한잔하고 싶구나. 여름 푸드 스토리의 마녀 톡톡. 지금 바로 검색창에 마녀 톡톡을 검색하시라. 부장님, 대리운전은 뭐 부를까요? 대리운전 블랙박스 주는 1800-6606.
대리운전이 있지 않은가? 20회 이용시 블랙박스를 주는 1800-6606 블랙박스 대리운전이요. 그럼 검색창에 블랙박스 대리운전을 검색해보게. 홈피에는 다양한 상품들도 있다네. 저기 부장님, 블랙박스 대리운전에서는 국민TV에 후원도 한다면서요. 자네도 블랙박스도 주고 후원도 하는 1800-6606 이용하게. 역시 대리운전은 1800-6606. 예, 이제 눈을 국내로 돌려보겠습니다. 7월 18일자 주요 조간신문이 전하는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김용민 PD의 조간 브리핑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어제 일단 광주에서 헬기 추락 사고가 있었죠? 예, 추락하는 장면이 그대로 잡혀가지고 보신 분들이 크게 충격을 받았을 텐데 누구보다도 충격을 받았을 분들은 바로 이분들의 유가족 아니겠습니까? 예. 소방 헬기 추락 사고로 숨진 구급대원 이은교 소방사 이야기가 오늘 서울신문 12면에 실렸는데요. 며칠 전에 페이스북에 올린 걸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강원도 119 특수구조단 항공구조대는 진도 세월호 침몰 해역에 대한 유실방지 항공수색을 오늘도 지원합니다. 여러분 무더운 날씨 조심하시길. 오늘도 저희 119 소방관들은 최고가 되겠습니다. 라는 글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같은 날 있었던 한 단란주점에서의 화재에 대한 그런 이야기도 했는데요. 좋은 소식과 슬픈 소식 모두 전한다면서 단란주점 화재에서 대피한 이들 모두 무사하지만 소방관 한 분이 화재 진압 도중에 순직했다면서 고인의 명복을 빌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나흘간의 항공 수색 지원 임무를 마치고 복귀하던 바로 어제 이륙한 지 4분 만에 광주 도심으로 추락하면서 강원도 소방본부 소속 다른 공무원 4명과 함께 세상을 떠났습니다. 특별히 이은교 소방사는 오는 9월에 약혼녀와 결혼을 앞둔 상황이어서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남을 위해 살다가 세상을 떠나기까지 한 이은교 소방사 명복을 빕니다. 예. 지금 여러 가지 들리는 얘기로는 이제 이 사고 헬기가 인도에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네. 예. 아파트도 많이 있고 또 학교도 있었는데 예. 마지막까지 조종관을 잡고 있었던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예. 아마도 그랬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해봅니다. 이분들의 평소 살아왔던 궤적과 또 이렇게 페이스북을 통해 남겨진 이분들의 품성으로 봤을 때 피해 없는 그런 희생을 택했던 것 같습니다. 예. 정치권 소식 짚어볼까요? 예. 세월호 이야기입니다. 세월호 특별법의 최대 쟁점인 진상조사위원회의 수사권을 놓고 여야가 논리전을 벌이면서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데 관련한 내용을 경향신문이 분석했습니다. 6면이군요. 수사권 부여를 반대하는 새누리당의 핵심 논거는 현 형사사법체계와 배치되고 위헌 소지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각종 진상규명위원회가 수사권을 가진 전례가 없다는 이유도 들고 있는데 그와 관련한 쟁점들을 분석한 내용입니다. 우선 새누리당은 수사권 부여가 현 형사사법체계를 뒤흔든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는데 형사소송법상 검찰이 수사권, 수사지휘권, 기소권을 갖고 경찰이 수사권을 갖는 기본 체계가 무너진다는 겁니다. 그러나 야당의 요구는 특별사법경찰관으로 임명된 조사위원이 검사의 수사 지휘를 받도록 하자는 겁니다. 더구나 일반 사법경찰관 이외에 환경, 위생, 해사 같은 이런 일부 공무원들은 이미 특별사법경찰관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 기존 특검법이나 6월 발효된 상설특검법에서도 현직 검사가 아닌 민간인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고 있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사법체계가 흔들린다 이런 주장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두 번째, 새누리당은 진상조사위원회가 동행명령권을 갖게 되면 헌법상 법관에 의한 영장주의에 위배된다고 주장합니다. 새누리당은 또 입법부인 국회가 설치하는 진상조사위원회가 행정권인 수사권을 갖는 것은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에 위반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야당은 진상조사위원회가 국가인권위원회 같은 독립기구이기 때문에 행정권 침해라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는 그런 반박 논리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가 지금 3권 분립 상태입니까? 3권 합치 상태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예. 또 이른바 보이지 않는 사부라 하는 언론조차도 이미 그 중앙 권력에 예속이 된 그런 상황 아닌가 이렇게 보는 시각이 유력하죠. 예. 예. 이 조사위원회 나오라고 해도 안 나오니까 동행명령권 얘기를 하고 수사권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글쎄 말입니다. 예. 근데 그거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 사법체계의 근간이 흔들린다. 이런 새누리당의 주장은 이 사실상 이 조사를 무력화시키려는 의도가 깔려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세 번째가 또 있습니다. 진상규명관련위원회가 수사권을 가진 전례가 없다. 이런 여당 주장이 있었는데요. 맞습니다. 반민특위부터 지금까지 수사권이 부여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은 진상규명에 다다르지 못했다는 것이 과거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일했던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예. 과거 위원회가 수사권을 갖고 있지 않아서 진상규명이 어려웠기 때문에 이번에는 반드시 넣어야 한다는 그런 논리에 힘을 싣게 되는 논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어제 조상훈의 뉴스바에 나온 박종훈 대한변협 세월호 사건 대책위원회 변호사. 3권이라는 게 뭘까? 그거는 이제 입법, 사법, 행정을 말하거든요. 특별법을 통해서 그렇게 하겠다는데 무슨 입법권이 침해됩니까? 국회의원들이 만들면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이게 행정권이 왜 침해됩니까? 당연히 이제 이 특별위원회라는 게 저희는 이제 독립기관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또 새누리 같은 경우는 중앙기관으로 말을 하거든요. 중앙행정기관으로. 행정권하고는 뭐 행정권을 침해하는 게 아니라 행정권 범위 내에 그들 표현이라면 행정권 범위 내에 있는 거고요. 사법권이라는 게 뭡니까? 사법권은 재판을 말하는 거거든요. 대법원을 말해요. 우리가 무슨 재판을 우리가 하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검사의 지위를 가진 사람을 특위 내에 두겠다는 건데 예. 특검법과 뭐가 다른가? 사실 시스템 자체는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특검법은 뭐냐? 검사가 특검을 맡는 게 아니고요. 현재는 검사가 아닌 분이 그러나 검사라도 충분히 자격과 능력이 있는 분을 국회에서 또는 이제 법무부 장관이 특검으로 임명을 하는 거거든요. 예.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위원회의 검사는 아니지만 그러나 충분히 그런 법적 경력을 가지고 있어서 검사의 자격과 능력이 있는 분을 특별검사로 이름은 특별검사로 하지 않습니다만 검사의 지위를 갖게 하는 거죠. 그건 똑같습니다. 시스템 자체가. 예. 다만 특위 뇌에 둬가지고 신속하게 밀행성 있게 수사를 할 거냐. 물론 그 수사는 강범위한 수사는 아니고요. 이미 여러 가지 검찰에서 해온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거라기보다는 조사권을 강화하는 방법이죠. 증거가 눈앞에 있는데 또 사람이 저기 있는데 아무것도 조치를 취할 수 없는 그런 무기력한 조사권을 가지고는 안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붙이는 거고요. 여당은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 특검이 가면 될 거 아니냐. 그러나 그동안에 여러 차례 그런 게 있었습니다. 가서 이제 안 되니까 검사 찾아가고 하죠. 그러면 검사는 또 지휘 감독 받아야 되죠. 시간이 걸립니다. 그 상황에 이 사람은 도망가고 증거는 인멸됩니다. 예. 그래서 이게 강력한 조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강조하는 거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건 법리의 문제가 아니고, 문제는 의지의 문제고 인식의 문제고. 예. 그래서 제대로 수사하려면, 그런데 이제 그렇게 말하니까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건 그거 가져가야 별 소용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아니, 그럼 조사권만 가지고 부족해서 수사권, 기소권 이야기하는데, 수사권, 기소권을 줘도 별 소용 없을 거다 그러면,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건가요?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조사권을 강화시키는 방법으로서, 그래서 오늘 조선일보를 보겠습니다. 또 한겨레를 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서남수 교육부 장관과 유진용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대한 면직 통보를 재가했다고 합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사실 지금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되지도 않았습니다. 아니, 설령 후보자가 지명됐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고 그렇게 해서 임명이 된 다음에야 퇴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지금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정성근 후보자가 사퇴한 직후에 새로운 후보자를 지명도 하기 전에 현 장관을 아웃시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사실 물러나는 장관도요, 후임자가 확정될 때까지 자리를 지키는 게 그동안의 관례였죠. 대표적인 예가 바로 김관진 국방부 장관 아닙니까? 청와대 예. 국가안보실장 발령을 받은 뒤에도 후임 한민구 장관이 취임할 때까지
겸직을 하는 이런 초유의 일이 발생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차기 후보자가 지명도 안 된 상태에서 아웃됐단 말이죠. 관가에서는 이례적이라는 그 말과 함께 그 배경을 놓고 여러 가지 뒷말들이 나오고 있다고 조선일보는 전하고 있습니다. 그간 유진용 장관, 잘린 유진용 장관의 그간의 행보를 보면은 거기서 답을 찾을 수 있다라는 시각이 많습니다. 조선일보와 한겨레가 소개한 사례가 있습니다. 세월호 후속 대책에 대한 난상 토론이 벌어진 지난 5월 국무회의에서 유진용 장관은 내각 일괄 사퇴를 주장했습니다. 모든 장관들, 국무총리야 다 사표 내자. 그렇죠. 그러자 박근혜 대통령이 그런 말씀은 하지 마시라 이렇게 제동을 걸었던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감히 대통령 앞에서 대통령 뜻에 반하는 말을 했다. 이런 이야기죠. 나까지 물러나야 된다 그 얘기가 아니고 대통령은 계시고 국무총리 이하 장관들 그만둡시다 이렇게 얘기한 건데 각하가 오해를 하신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한겨레 용면에 보면 아주 소상하게 그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한 인사는요. 대통령의 말에 대해서 유진용 장관이 동의하지 않는 의견을 내고 대통령이 다시 원래 취지의 말을 반복하는 일들이 있었다 이렇게 전했는데 대부분의 장관들이 박근혜 대통령 말에 토를 달지 않았는데 유진용 장관만은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유진용 장관이 산하 국실장, 기관장 인사가 늦어지는 등 이렇게 장관 인사권이 제약되고 있다는 불만을 공석, 사석에서 자주 드러냈다는 것이 이렇게 경질 사유라는 관측도 있다고 오늘 한겨레가 전하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국장급 인사까지 좌우해서 이렇게 장관들이 인사를 할 수 없게 만들었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내용은 그 조선일보에도 담겨져 있는데 문화체육관광부는 세월호 참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부처고 유진용 장관도 별다른 실수가 드러난 적이 없었지만은 지난 6월 말 교체 대상에 포함됐었다고 합니다. 유진용 장관이 당시 한겨레 기자와 통화한 게 있었는데요. 청와대가 나를 스트레스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난 자유를 위한 한 걸음이라고 생각했다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자유를 위한 한 걸음. 이때 이미 좀 그만두겠다라는 생각을 굳힌 상태였겠군요. 그렇습니다. 대대적으로 밉보였다. 이렇게 자신도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양반이 세월호 국면에서 아무런 무리를 일으킨 바 없어요. 서남수 장관처럼 라면을 처먹은 것도 아니고 말이죠. 안전행정부 장관처럼 거기 가서 치킨 이렇게 배달시키지도 않았고 말이죠. 막말하지도 않았고 그랬는데도 뭐 하여간 세월호 국면과 맞물려서 개각이 논의될 때부터 영순위로 올랐던 교체 대상이 바로 유진용 전 장관이었다는 말입니다. 유진용 전 장관의 이런 사례를 계기로 해서 이 청와대의 소통 부족한 국정운영 실태를 조선일보가 또 삼면에서 짚었습니다. 최근 청와대에는 대통령이 장관들을 자주 만났으면 좋겠다 이런 요청이 정부 측에 전달된 것으로 전해졌다고 합니다. 아니 대통령이 장관들을 자주 만났으면 좋겠다? 이거 무슨 이런 말이 다 있습니까? 겨우 국무회의 때나 대통령 얼굴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이 기사를 보니까 그러네요. 그동안 장관들이 대통령에게 대면 보고할 기회가 거의 없었다는 겁니다. 회의 때나 볼 수 있는, 악연할 수 있는 대통령이었다는 얘기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장관 사이의 소통은 공식적인 회의나 전화 통화가 전부라는 겁니다. 작년 9월 진영 의원이 기초연금에 대한 다른 의견을 내세워서 보건복지부 장관을 그만둘 때도 대통령 면담을 요청했다가 못 만났다는 겁니다. 아니 진영 의원이 또 친박 계열로 분류됐던 정치인 아닙니까? 그래서 장관에 발탁되기도 했는데 이분조차도 대통령을 만나기 힘들었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기회 때마다 부처 간의 칸막이를 없애라 라면서 내각을 다그쳐 왔는데 정작 대통령과 장관 사이에 더 높은 칸막이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전화를 통해서 장관들과 충분히 소통한다라고 했지만 대통령과 장관이 제대로 된 이야기를 나누려면 전화로는 불충분하다 이런 반론이 만만치 않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사실 도청, 감청된다라는 그런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더구나 대통령과 장관 사이의 대화인데 도청 우려가 없지 않은 데서야 이렇게 전화 통화로 그 소통이 가능하다. 이런 주장은 힘을 얻기 힘들죠. 예. 과거 정치인 박근혜를 보좌하던 핵심 친박들은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이 대표일 때 박근혜 대표가 중심에 있고 참모들이 한 명씩 연결되는 방사형 권력 구조다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보안은 유지되지만 서로가 뭘 하는지 모르는 구조였다는 거죠. 현 청와대도 별반 다를 바 없다는 겁니다. 수석들이 옆방에서 하는 일을 나도 모른다. 알려고도 하지 않는다. 이런 말을 한다고 하는데요. 예. 그래서 세월호 사고 났을 때 김기춘 비서실장이 한 7시간 동안 대통령이 어디 있었는지 모른다. 네. 예. 실제였을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은 청와대 비서실장 핵심 실세로 꼽히는 김기춘 실장조차도 대면 보고가 안 된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그러면 대통령은 누구를 만나고 누구와 협의한다는 건지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예. 이 당청 사이도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여야 사이는 더 말할 것도 없고요. 예. 이러다 보니까 끝내 내각에서 대통령이 장관의 대면 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 이런 건의를 청와대에 했다는 겁니다. 기가 막힌 현실을 오늘 조선일보가 3면에서 짚었습니다. 삼성물산과 현대종합상사가 지난해 말 아프리카 동부 섬나라 마다가스카르의 암바토비 니켈 채광사업 참여를 위해서 한국광물자원공사로부터 사들인 지분을 사업성 없다면서 되팔았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광물공사가 별도 사업처를 만들 정도로 야심차게 시작해서 1조 2,500억 이상 투자한 자원개발 사업인데요. 하지만 당초 2010년에 상업생산을 시작한다는 계획은 채굴권 확정과 인프라 부실 등 문제가 잇따라 드러나면서 늦어졌습니다. 올 1월 말에서야 어렵사리 상업생산을 시작했지만은 업계에서는 이명박 정부의 실패한 자원개발의 대표적 사례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당시에 해외 자원개발을 추진하면서 43조 원의 자금을 쏟아부었지만은 결과는 현재까지 4천억의 혈세를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43조를 쏟아부어가지고 마이너스 4천억이라는 얘기입니다. 게다가 곳곳에서 사업이 중단되거나 당초 예상보다 더 많은 혈세를 투입해야 하는 상태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현 정부는 손실을 줄이기 위한 수습에 나서기는커녕 외면하고 있어서 손실은 더 커지고 해외 정부, 기업들과의 불화로 대외 신뢰도도 추락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멕시코의 복합 광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2천억 이상 혈세가 추가로 낭비됐다. 지난주 감사원은 지적했습니다. 한국석유공사는 2009년 12월에 캐나다 유전개발업체 지분 100%를 3조 넘게 인수하고도 수익성 검토나 실시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8천억 손실을 입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때 가스공사까지 해가지고 세계 에너지 공기업이 해외 자원개발 사업에 쏟아부은 돈은 43조인데 1977년부터 우리나라가 추진한 해외 자원개발 총투자금의 무려 75%에 해당하는 액수인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체 성적표는 4천억 손실이라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현 정부는 그동안 문제를 모두 지난 정부의 책임이라면서 투자금 회수에 소극적이라는 겁니다. 예. 헛물만 켠 자원외교. 이거는 이제 이명박 정권의 책임이죠. 그런데 나 몰라라 하는 것은 또 박근혜 정부 책임이라는 겁니다. 아니 정권이 바뀐 것도 아닌데 왜 이런 일이 발생하죠? 사실상의 정권 교체라고 받아들이고 있는 모양이죠. 예. 예. 이게 무슨 43억이 아니라요. 43조고요. 4천만 원이 아니라 4천억의 낭비입니다. 아니 도대체 그러면 43조 4천억 욕심만 안 부리면은 굳을 수 있는 돈이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4대강 사업을 포함해가지고 도대체 이렇게 헛된 곳에 돈을 써서 낭비시킨 게 도대체 그 규모가 어느 정도입니까? 확인된 것만 일단 해외 자원개발 사업 43조 그리고 4대강 사업 수자원 공사 빚까지 다 합치면은 30조. 더하면은
70조가 넘어요. 70조가. 예. 이명박 씨가 보기보다는 통이 커요. 예. 이게 부정적인 결과로 나타나서 그렇지. 예. 통은 큽니다. 아니 이런 정도라면은 이거 구상권 청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구상권 청구와 관련해서 730 재보선에서 그런 거 하겠다라고 밝힌 후보는 노회찬 정의당 서울 동작을 후보 정도입니다. 예. 아니 지금 사실 MB 정권 실세들은 정말 고개 푹 숙이고 반성을 해도 모자랄 판인데 이번에 대거 공천되지 않았습니까? 기가 막힌 현실입니다. 예.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10대 그룹의 사내 유보금 이 한 516조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3월 말 현재. 이 문제를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그제 문제 삼았고요. 어제 조선일보가 일면에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는데요. 한마디로 이 516조 이거 빨리 풀어라.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재계가 본격적으로 반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재계 논리는 간단합니다. 사내 유보금은 쓰지 않고 보관해둔 돈이 아니라 장부에 적힌 숫자일 뿐이며 투자를 마친 유무형의 자산이다 이렇게 항변하고 있는데 이미 투자를 했는데 그 돈으로 다시 투자를 하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재계는 또 한 발 나아가서 투자하라고 옥죄지만 말고 규제를 풀어줘야 뭐라도 하지 않겠느냐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규제가 얼마나 있으며 또 아울러 이게 진짜 쓴 돈이란 얘기입니까? 그럼 이거 어떻게 사내 유보금 엉뚱하게 그러면 장부에 기재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은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말이죠. 이에 대해서 정부는 깨갱하고 있습니다. 예상 밖의 거센 저항에 정부는 당황한 눈치라고 하는데 취지가 왜곡됐다면서 한 발 물러섰다는 겁니다. 재계의 대변자 노릇을 하고 있는 신문 중에 하나가 바로 중앙일보죠. 오늘 사설 내용입니다. 설사 일부 대기업의 사내 유보금을 배당이나 사경금으로 돌린다 하더라도 소비진작 효과는 미미하다. 막대한 사내 유보금을 쌓을 정도의 기업은 극히 일부고 배당금을 받을 주주는 외국인 투자자와 대주주, 기관 투자가가 대부분이다. 배당 확대가 국내 소비로 이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 또한 고소득 대기업 임직원들에게 상여금을 더 준다 해도 양극화만 심해질 뿐 전반적인 가계소득 증대 효과는 거두기 힘들다. 그러면 기부를 하든가. 어떻습니까 그게. 가계소득의 부진이 기업소득 증가 때문이라는 인식부터 잘못됐다는 이런 중앙일보의 주장. 예. 이게 바로 재계의 논리를 그대로 재탕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미국의 의료 민영화 과정에서 비영리 병원의 영리 자회사가 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 오늘 경향신문 12면에 실린 기사인데요.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이 새정치민주연합 의료영리화 저지특별위원회와 함께 국회에서 연 박근혜 정부 의료영리화 행정조치의 위법성과 그 영향이라는 토론회에서 밝힌 겁니다. 미국의 사례를 들어보니까 비영리병원, 그러니까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 병원에 그 영리 자회사를 이렇게 뒀더니 의료비가 증가했고 또 과잉 진료가 이루어졌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그래서 그 병원 웬만하면은 가지 않았고 이런 문제를 일으켰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한국의 미래다라는 주장입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김용민 PD의 조간 브리핑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주택대출 받을 때 이제 흔히 LTV하고 DTI가 있는데 먼저 LTV는 집값에 얼마까지만 대출 받으세요? 뭐 이런 규제 아닙니까? 네, 물론 이제 먼저 LTV 같은 경우는 집값 대비 융자 가능한 금액의 비율, 즉 융자 비율을 의미하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DTI는 이제 소득에서 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상환할 수 있는 능력, 즉 총부채 상환 비율인데요. 네. 정부가 금융 규제, 즉 LTV, DTI를 풀어서 빚을 내 집을 사도록 유도하기로 했는데
어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새정치연합 오재세 의원과 최경환 경제부총리 부채만 보면 지난 5년간 정부 부채는 매년 20조가 늘고 공기업 부채는 매년 40조가 늘고 가계 부채는 매년 60조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정부 부채는 5년 동안 거의 100조가 증가하고 공기업은 거의 200조가 늘고 가계 부채는 300조가 늘었는데 장관님 지금 그 말씀 이 통계인데 동의하십니까? 네, 하여튼 저는 부채 증가 그 객관적인 사실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를 합니다만은 부채가 늘어난 그 원인과 또 그게 한국 경제에 앞으로 방향에 미치는 효과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는 하기 어렵습니다. 이번엔 홍종학 새정치연합 의원과의 일문일답. 네, 그러니까 빚을 늘려서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시키고 이걸 통해서 경제 부양하는 것도 틀림없이 대단히 중요한 하나의 항목으로 생각하고 계시는 거죠? 그것을 빚을 늘려서 경기를 부양한다. 뭐 이렇게 LTV DTI를 완화하는 것은 빚을 늘리기 위한 방안 아닙니까? 그 실수요자가 아무튼요. 그러니까 지금 매매가 안 되고 있다 보니까 그 수요가 대부분 전세 월세로 가고 있습니다. 장소를 옮겨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새정치연합 청청래 의원 경제가 급격하게 나빠졌다. 예를 들어서 IMF 같은 사태가 왔다. 그때 IMF 사태가 어떤 대통령이 있을 때 왔죠? 그 YS 정부 말기에 왔죠. 왔는데 그 수습을 만약에 이제 영어로 얘기하지 말고 한글로 얘기하세요. 김영삼 정부 말기에 왔죠. 왔는데 실제로 그 수습을 하기 위한 적자를 발행한 거는 김대중 정부 때 일어난 거죠. 네. 그런 상황이 오면은 불가피하게 빚을 내더라도 우선 살려놓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라 빚의 규모로 경제를 잘했다 못했다 말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 민주정부 10년보다 빚을 5배나 더 냈는데 국민들 살림살이 5배 좋아졌습니까? 그것 또한 마찬가지로 그렇게 평가하기는 저는 무리가 따르는 평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새정치연합 신하경 의원. 부채만 늘리는 그런 정책을 쓰겠다는 거 아니겠냐? 주택 가격이 수도권 중심으로 30% 가까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소득 상승을 감안하면은 주택 구입 여력이 늘어나는 가게도 몇십만 가구가 있다 하는 분석도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짜 집 없고 필요한 사람은 여력이 안 되는데 집 있는 사람에게 집 더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면은 빈부익부 현상이 더 벌어져갖고 빈부격차. 근데 그게 이제 집이 과거에 천정부지로 오를 때 얘기고요. 지금 집 사서 거기에 무슨 천문학적인 그 이익을 옮기는 거 지금 그 기대를 할 수가 있습니까? 아무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4대 강에는 큰빛 벌레, 나머지 땅에는 큰빛 백성. 균형 잡힌 시각, 정직한 분석, 조상훈의 뉴스바. 이어서 초대석으로 만납니다. 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엊그제 취임하면서 부동산 규제 대대적으로 완화하겠다 이런 입장 밝혔습니다. 규제를 풀어서 빚을 많이 낼 수 있도록 해주고 이를 통해서 이른바 트리클다운 효과를 발생시키겠다 그런 보관입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가계부채는 안중에 없는 것 같고요. 서민과 중산층에게는 자칫 이중고를 안길지도 모른다는 그런 비판이 있습니다. 전임 경제수장들이 부동산 규제 완화를 할 줄 몰라서 안 한 건 아닐 것입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의당 박원석 의원 연결해서 이 문제 자세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네, 안녕하세요. 예. 일단 잠깐 설명은 해드렸지만 최경환 장관이 엊그제 내놓은 주요 정책 구상 어떤 내용들인지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예, 우리 최경환 장관께서 향후 경제 운영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히신 거라고 보는데요. 예. 일단 정리를 해보자면 핵심은 확장적인 거시경제 정책과 규제 완화를 통한 내수 활성화, 그리고 이제 가계소득의 증대, 이렇게 세 가지 꼭지를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규제 완화는 크게 두 축으로 얘기를 하시던데요. 하나는 그
그동안 박근혜 정부에서 계속 추진해 오던 서비스 업종 등에 대한 규제 완화를 얘기를 했고요. 또 다른 한 축으로는 부동산 규제 완화입니다. 지금 DTI, LTV 규제 완화를 둘러싸고 여러 논란이 있는데, 예. 그걸 이제 규제 완화의 핵심 내용으로 이렇게 부상을 밝혔습니다.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 더 완화해야 되는, 풀어야 되는 규제가 남아있기는 합니까? 이미 규제라는 것들이 상당 부분 완화됐기 때문에, 예. 지금 그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규제를 더 풀어야 된다라는 주장은 저희는 별로 타당하지 않다고 보고요. 오히려 규제를 강화해야 될 측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공공성이라든지 이런 핵심 부분을 지키기 위해서는 기존에 규제 완화했던 것을 다시 재규제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한데, 이 규제 완화 일변도로 가고 있어서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예. 한 가지씩 짚어보자면 가장 그래도 눈에 띄는 대목이 주택담보인정비율, LTV, 네. 그리고 총부채 상환비율, 이 DTI 규제 풀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게 어떻게 하겠다는 거고요. 이거에 풀게 되면 시장이나 또 서민 중산층 입장에서는 어떤 상황에 놓이게 되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네. 우선 LTV와 DTI가 뭔지 그걸 우리가 좀 이해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두 가지 다 금융기관이 국민들에게 주택담보대출을 할 때 얼마나 해줄 것인지 그 한도를 결정하는 기준입니다. 예. 근데 LTV는 그 기준을 집값에 맞추는 거고, DTI는 대출을 받는 사람의 연소득에 맞추는 것입니다. 지금 LTV 같은 경우에는 은행권에서 서울이 50%, 그리고 여타 수도권이 60%가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집값의 50%까지가 서울에서는 이제 상한이라는 거죠.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예. DTI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 연소득에 서울 같은 경우에는 50% 이내, 그리고 인천, 경기는 60% 이내에서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들을 한마디로 설명을 하자면 담보물건의 가격을 고려해서 갚을 수 있는 사람에게 적정한 수준으로 대출을 하라. 이런 취지의 제도인 거죠. 그래서 이것은 부동산 정책이 아니고 금융 정책이고, 예. 금융의 기본 원칙입니다. 근데 이걸 완화한다는 것은 대출받는 사람이 소득이 더 오르거나 혹은 그 사람의 집값이 더 오르지 않았음에도 같은 조건에서 지금보다 더 많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미 주택담보대출 규모가 지금 500조 원을 넘고 있습니다. 가계부채 중에 한 절반 정도가 지금 주택담보대출이거든요. 예. 여기서 빚을 더 내줄 테니까 집을 사라고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가계부채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그런 발상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정부가 빚을 더 내주는 것도 아니고 결국 금융기관한테 이렇게 그렇죠. 하라는 네. 얘기인데, 금융기관들이 또 정부의 그런 정책에 순순히 따를지도 좀 의문인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네. 예, 상황이 이런데 또 정부 여당이 어제 2주택자 전세소득 과세 철회하겠다. 네. 의원 입법으로 이거 법 바꾸겠다. 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건 또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다주택자에게 추가주택 구매를 유인해준다. 이런 측면에서 DTI, LTV 규제 완화하고 같은 맥락의 규제 완화라고 보여지고요. 예. 근데 그 규모가 주택시장에 영향을 미칠 만큼 크지는 않습니다. 이주택 보유자에 대한 그 전세소득 과세 철회 방침은 지금 2주택 보유자가 전체 주택 보유자 1,195만 명 중에서 115만 명, 약 9.7%밖에 안 되거든요. 예. 그래서 주택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애초에 과세하기로 했던 걸 철회한다는 것은 핑계고, 오히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상식을 구현하기 위해서 그런 취지에서 이 제도를 도입한 건데, 그걸 철회하면서 그 명분으로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어떻게 보면 다소 궁색한 변명거리를 제시한 것밖에 안 되고요. 예. 저는 지금 MB정부 5년 동안 내내 감세 정책을 해가지고 지금의 세수 부족 재정위기 사태를 낳았는데,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도 사실은 똑같은 기조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우려스러운 방안 중에 하나입니다. 예. 이게 부동산 시장을 띄워서 경제를 네. 활성화하겠다는 게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나 또 최경환 그렇죠. 네. 경제팀의 주요 기조 같은데요. 네. 빚내서 이렇게 집값 오르고 부동산 경제가 활성화되면 어떤 이득이 있습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이렇게 해서 그쪽에서 나오는 세금을 가시적으로는 경제가 돌아간다. 예.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른바 이제 그 파급 효과,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되면 사람들이 집을 사고 팔게 되고 이사도 다니게 되고 도배도 새로 하고
뭐 등등의 내수 파급 효과를 얘기하는데 예. 사실은 그 내수 파급 효과라는 것은 크지 않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필요한 것은 가계의 그 말하자면 소비 능력, 가계 소득을 증대시켜서 가계가 소비를 하게 함으로써 그 내수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전공법이지, 이게 이미 거품이 잔뜩 껴 있는 부동산 시장에다가 또다시 빚을 더 얹어줘서 그 내수를 돌리겠다는 것은 단기적인 어떤 이 경기 진작 효과만을 노린 장기적으로는 매우 위험한 그런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결국은 가장 우려하는 대목이 이제 가계부채가 그렇지 않아도 지금 1,000조 원이 넘는데 이게 더 네. 늘어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네. 결국은 이게 시한폭탄처럼 나중에 터지는 거 아니냐. 이 문제 네.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박근혜 정부는 이제 길어야 3년 반 남았단 말이죠. 그렇죠. 예. 이렇게 띄워놓고 나중에 폭탄 터지면 누가 책임집니까? 책임 못 지는 거죠. 지금 그 집값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 LTV 규제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의 상한이 50%가 적용이 되고 있는데, 예. 그 50% 상한을 이미 넘어버린 주택담보대출권이 전체 물량의 절반 정도가 달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서울에서 LTV만 적용해서 1억짜리 집을 살려면 5천만 원까지는 대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5천만 원을 대출받아서 집을 사면 LTV가 50%가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상한에 딱 걸리는 거죠. 근데 문제는 집값이 8천만 원으로 가라앉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8천만 원 중에서 이 사람이 5천만 원을 대출을 받았으니까 LTV 비율이 62.5%까지 상승을 하게 되는 거죠. 지금 이런 식으로 LTV 비율이 상한을 넘어서서 상승한 그런 담보대출이 전체 물량의 절반이 넘는다는 겁니다. 예. 이렇게 집값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또 가계부채가 한계에 달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빚을 더 내준다. 물론 가계부채가 이미 한계에 달했기 때문에 가계부채 증가세가 급격히 올라가지는 않을 거지만 늘어날 것임은 분명하거든요. 예. 특히 대출 규제를 완화해주면 주택을 구매할 유인이 생기는 그런 대상들이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걸 실수요자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근데 이 실수요자들이 누구냐? 주로는 전세 세입자 중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보유한 가구들을 아마 정부에서는 구매 여력이 있는 실수요자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조그만 돈 더 보태서 그렇죠. 아예 집을 사라 이 얘기죠. 어차피 대출 받아서 전세 살고 있는데 예. 조금만 더 대출 받으면 집 살 수 있지 않냐. 이런 사람들을 이제 자극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죠. 근데 이들이 주로 누구냐면 전세자금 대출 잔액이 가장 많은 계층이 수도권에서는 30대예요. 예. 전체 전세자금 대출의 절반가량을 이분들이 갖고 있습니다. 이들이 다른 40대, 50대하고 비교해보면 그 소득이 좀 낮긴 합니다. 근데 크게 차이 나는 편은 아니고 평균 순 자산은 절반밖에 안 됩니다. 아직 집이 없는 사람들이니까. 근데 금융 부채는 굉장히 적습니다.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LTV, DTI 규제 완화 같은 거에 유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사람들한테 빚을 잔뜩 내줘서 집을 사게 하면 이게 과연 좋은 건가? 이분들은 한국 경제를 위해서 내수를 담당해야 될 그런 세대이고 그런 그 계층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다가 이 가계부채의 족쇄를 딱 채워놓으면 이분들도 빚 갚는데 자기 소득의 상당 부분을 쓸 수밖에 없게 되고 예. 그렇게 되면은 이 사람들에게도 사실은 굉장한 큰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한국 경제에도 결코 좋은 결과가 아니라는 거죠. 일종의 세대 간 돌려막기를 하겠다는 그런 방안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예. 이 박근혜 대통령이나 최경환 경제팀이 주장하는 이 부동산 시장 활성화. 네. 뭐 서민들이나 중산층 입장에서는 반길 일이 아니다 이런 주장이신데 그럼요. 그렇다면 네. 누가 결국 이득을 보게 되는 겁니까? 결국에는 뭐 그 주택 경기를 활성화시켜서 그로부터 이득을 보는 어떻게 보면 뭐 건설회사라든지 또 부동산 중개업자라든지 또 지금 다주택 보유자들 같은 경우에 예. 어찌됐든 이걸 통해서 빨리빨리 집을 팔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그 이득을 보게 되는 거겠죠. 서민 중산층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있는 낸 빚도 자기 소득을 통해서 이 빚 갚느라고 쩔쩔매게 되고 그 돈을 못 쓰고 있는데 이건 기회가 아닙니다. 주택이라는 것은 삶의 기본이고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과도하게 거품이 끼어있던 높은 주택 가격을 하향 안정화시키고 또 공공임대주택과 같은 그런 서민들이 주거할 수 있는 그런 이 주거 환경을 늘리고 절대 이 주택을 투기나 매매 대상이 아니라 주거의 대상으로 자리 잡게 하는 것이 사실은 올바른 정책이고 경제부총리가 부상해야 될 그런 정책이라고 봅니다. 근데 계속 부동산 시장에 바람을 불어넣고 경기 활성화라는 미명하에
근데 그걸 통한 경기 진작 효과라는 것이 입증된 것이 별로 없어요. 단기적으로는 있지만 예. 장기적으로는 가계부채와 같은 그런 부담들을 남기기 때문에 이 전반적으로 봤을 때 한국 경제에 좋은 그런 이 경기 활성화 수단이 아니라는 게 이미 입증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같은 악순환을 반복하겠다. 이건 결코 이 서민들에게 혹은 중산층들에게 득이 되는 그런 경제 정책이 아닙니다. 예. 사실 박근혜 정부 출범하고 나서 여러 가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시 부동산 경기 활성화 이 얘기 하는 거는 부동산 가지고는 경제 띄우는 게 안 된다. 불가능하다는 게 이미 검증이 된 거죠. 예, 입증이 됐다고 봐야 되는데 네. 아직도 이 부동산 쪽에 대한 미련을 못 버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그러니까 이게 경기 부양이 지금 필요한 시점인 건 맞아요. 한국 경제가 너무 예. 이게 저성장, 저소비, 내수 부진 가고 있으니까. 근데 부동산 시장에다가 돈을 푼다고 해서 주택 매매가 활성화되고 주택 가격이 다시 오르고 과거와 같은 건설 경기 활성화로 이어질 거다. 이건 일종의 저는 과대망상에 가깝다고 생각해요. 예. 이미 대출 규제를 완화한다 그래서 더 빚낼 여력들이 없습니다. 근데 가계의 빚을 더 내주도록 그렇게 하게 되면은 가계부채 부실 위험만 커지고 가계 가처분 소득의 감소로 인한 빚 갚느라고 가처분 소득이 줄어드는 거죠. 내수 침체가 오히려 장기화될 그런 우려가 더 크다는 거죠. 예. 이 부동산으로는 해법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또 네. 올해 추경은 편성하지 않겠다는 입장 밝혔고요. 네네. 다만 이제 대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사내 유보금 좀 풀어야 된다 이런 네. 주장도 하고 있는데 네. 그렇다면 박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경기 활성화 방안, 이 부동산 시장 제쳐놓고요. 어떤 네. 처방이 가능할까요? 일단은 지금 앞서 드렸듯이 지금 가계의 소득을 늘리는 게 가장 핵심입니다. 지금 과거에 비교해 보면은 그 국민 경제가 이 생산하는 총 GDP를 가계와 기업이 나누는 비중이 거의 같았습니다. 우리가 200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98년 IMF 이전까지만 해도 그랬다는 거죠. 예. 근데 98년 IMF를 기점으로 가계의 소득은 줄어들고 이 기업의 소득은 늘어나는 현상을 보여왔고요. 최근 6년 동안에는 실질임금이 전혀 오르지 않았습니다. 물가도 오르고 또 그에 따라서 생활비도 부담도 커지는데 임금은 그저 제자리를 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거는 사실상은 실질임금은 마이너스가 된 거거든요. 예. 이렇기 때문에 지금 이 가계의 소비 여력이 바닥이고 그렇다 보니까 소비 안 하고 내수를 안 하게 되고 내수가 안 돌아가게 되고 기업들이 내수에 투자를 안 하고 이런 악순환이 지금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일자리 만들고 그리고 지금 임금이 좀 올라야 됩니다. 예. 최저임금도 올려야 되고 또 평균임금도 올라야 되고 이런 임금이 좀 올라가고 그리고 사회복지 정책을 통해서 일종의 사후적으로 재분배를 통한 그 가계의 가처분 소득을 늘리는 이런 대책들이 병행돼서 가계가 건실해졌을 때 지금 가계가 저축을 전혀 못하거든요. 이게 오히려 빚만 잔뜩 늘어나 있지.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계의 어떤 소득 그리고 가계의 소비 능력 이거를 진작시키는 것이 오히려 경기 활성화를 위한 핵심 대책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도 최경환 장관이 구상을 밝히긴 했습니다. 네네. 비정규직 임금을 좀 올리는 기업들에 대해서 각종 혜택을 주겠다 이런 얘기인데요. 실효성이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뭔가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의견 어떠십니까? 일단 기업의 과도한 사내 유보나 기업 저축을 가계로 돌리겠다. 이건 당연히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필요한 거고요. 예. 다만 비정규직은 장기적으로 축소를 해나가고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하겠다. 이런 방향이 분명하게 전제돼야지 처우 개선만, 임금만 얘기하는 것은 저는 좀 본말이 좀 바뀌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이것을 위해서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면 과연 기업이 고용하고 있는 수많은 비정규직의 처우를 개선하는 것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어떤 기업의 추가적인 그 비용 이것보다 정부로부터 받는 인센티브로 인한 어떤 이익 그것이 더 많을 것인가? 기업이 그걸 감수할 것인가? 두 개를 비교해 보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사실은 그 비용만큼 인센티브를 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는 기업들을 움직이게 하기 어렵다. 오히려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제반 제도 개선을 통해서 예. 기업들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하고 동일 노동에 대한 동일 임금을 지급하도록 제도적으로 좀 강제할 필요성이 있지 인센티브만 가지고는 매우 제한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기업의 사내 유보를 가계로 돌리기 위해서는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이 경제민주화입니다. 지금 대중소기업 간의 격차가 너무나 큰데요.
지금 대기업들은 그 임금 인상의 여력이 있습니다.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인상시킬 여력이 있어요. 충분한 돈이 있어요. 예. 근데 이미 그 대기업은 상당히 임금이 높다는 거죠. 정작 중소기업들은 거기는 임금 인상이 필요한 데인데 거기는 돈이 없어서 임금 인상을 못 해주는 이런 현실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경제 성장의 과실을 대중소기업이 동등하게 공정하게 나눌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경제민주화 조치들이 훨씬 더 강화돼야 되고 그 다음에 필요하다면 조세 정책을 통해서 이익의 재분배를 강화해야 됩니다. 과거에 우리가 법인세 3% 내려줬지 않습니까? 이명박 정부 때 투자 활성화 고용 확대라는 명목하에 내려줬는데 법인세 최고 세율 인하가 투자 활성화나 고용의 확대로 나타났다는 그걸 증명할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어요. 오히려 그 기간 동안에 기업은 이익을 많이 내서 그걸 다 사내유보하고 기업저축으로 은행권에 금융권에 금융자산으로 남겨뒀다는 거죠. 예.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는 좀 손을 댈 필요가 있고 그 손을 대는 데 있어서 가장 원칙적이고 올바른 방법은 경제민주화 조치의 강화를 통한 대중소기업 간의 어떤 동반 성장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과도한 사내유보에 대해서 다시 과세하는 즉 법인세 최고 세율을 올리거나 비금융기업의 금융소득에 대해서 이 높은 고율의 세율로 분리과세하는 그런 방안 같은 것들이 마련이 돼야 됩니다. 예, 박근혜 정부가 모르고 그러는 건지 알고도 그러는 건지는 좀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네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정의당 박원석 의원과 함께 최경환 경제팀의 정책 문제 짚어봤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국민일보 해직기자 조상훈이 진행하는 국민라디오 아침 시사 프로그램 조상훈의 뉴스바를 듣고 계십니다. 네, 금요일 영화 이야기 나누는 시간입니다. 최강희의 영실이 코너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는 랄프 스테드먼 스토리라는 영화입니다. 예, 지난주에 최강희 평론가께서 너무 많이 얘기를 한다라고 해서 오늘은 살펴보지 않고 왔습니다. 최강희 평론가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그냥 제목만 저는 알고 왔습니다. 네네네. 어떤 영화인지 차근차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을 하지 말라 그러니까 너무 또 설명을 안 하시네. 근데 뭐 극과 극이야. 국민TV는. 극에서 극으로. 오늘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영화는 지난주에 개봉한 영화입니다. 랄프 스테드먼 스토리 이상한 나라의 친구들이라고 하는 제목의 다큐멘터리입니다. 우리나라 다큐멘터리가 아니라 이제 미국에서 건너온 다큐멘터리인데요. 랄프 스테드먼 스토리 하니까 대충 짐작이 되실 겁니다. 랄프 스테드먼이라고 하는 사람의 일대기와 그의 작품 세계를 다룬 그 다큐멘터리인데요. 예. 랄프 스테드먼 들어보셨나요? 들어는 보셨나요? 예, 저는 처음 듣습니다. 예, 우리나라에는 참 안 알려져 있죠. 근데 영국이나 미국 같은 데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명성이 아주 높은 그런 사파가. 예. 일러스트레이션이라고 그러죠. 일러스트레이셔니스트 혹은 카투니스트 이렇게 부르거든요. 우리나라로 보면 뭐 신문에 만평 그리는 사람 정도. 예. 근데 우리 만평 보면서 뭐 그게 예술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는 별로 없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것을 이제 이 다큐멘터리는 이 사파도 하나의 그 예술 장르다라고 보고 그 사파에서 일가를 이뤘던 특히나 미국에서 상당히 그 도끼 어린 어떤 풍자와 아주 아주 굉장히 으스스한 그런 정치인들이나 어떤 부조리한 어떤 현실에 대해서 아주 매운 그 풍자적인 그림을 많이 그렸던 사파가 랄프 스테드먼이라고 하는 사람의 인생과 그의 작품 세계를 이제 아주 구체적으로 또 예술적으로 들여다보는 그런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원래 제목은 For No Good Reason입니다. For No Good Reason이 원제인데요. 예. 그게 이제 해석을 하면 별다른 이유 없이, 특별한 이유 없이, 이런 얘기죠. 근데 이 영화 속에서 랄프 스테드먼이 어떻게 그렇게 이 사회에 딴죽을 걸고 시비를 거는 그런 멋진 작품들을 많이 남길 수 있었느냐라고 조니 뎁이 이제 나레이터 이제 인터뷰로 등장하거든요. 예. 조니 뎁이 이렇게 물어보니까 For no good reason. 별다른 이유 없이 그렇게 했다. 그냥 우리는 그냥 그렇게 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나중에 이제 조니 뎁이 랄프 스테드먼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자신만의 찬사를 이제 말을 할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랄프 스테드먼은 정말 위대한 예술가다.
라고 하면서 for no good reason. 뭐, 특별한 이유를 달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 그런, 이제, 영화 속에서 두 번 for no good reason이란 말이 등장을 해서 원래 원 제목이 그건데요. 한국어 제목은 랄프 스테드먼 스토리 이상한 나라의 친구들이라고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랄프 스테드먼이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를 그 사파책으로 만들었어요. 예. 그래서 그게 영미권에서 상당한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그 사파는 상당히 좀 독특하고 좀 어떻게 보면 그로테스크하다고 해야 될까요? 기괴하다. 그게 이 영화의 그 인터뷰어로 등장한 조니 뎁하고 좀 어느 정도 일맥상통하죠. 조니 뎁도 약간 괴짜 스타고 특히나 그 팀 버튼 감독의 영화에서 가위손이라든가 뭐 최근에 찰리 윌슨의 찰리 초콜릿 공장인가 뭐 이런 영화들도 뭐 무슨 이발사로 나와가지고 이렇게 막 잔혹한 이발사 이야기 뭐 이런 영화 나와서 상당히 그 그로테스크한 그런 연기를 했는데 약간 아웃사이더적인 그런 색깔을 보여주는 배우라고 할 수 있겠죠. 두 사람이 좀 통하는 네. 사이겠군요. 그래서 이제 조니 뎁하고 이 랄프 스테드만이라는 사람이 좀 비슷한 느낌이 들어요. 근데 한 명은 배우고 한 명은 그림 그리는 사람입니다. 예. 근데 랄프 스테드만은 자기가 예술가라고 생각을 안 하는지 본인이 스스로 자기는 예술가라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다. 나는 그저 카투니스트, 사파가일 뿐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누가 보더라도 이분이 작업하는 그 모습이 이제 영화 속에서 쭉 그려지는데 정말 대단합니다. 근데 작업하는 방식이 아주 특이한 게요. 그 붓에다가 이렇게 먹을 아주 가득 묻혀가지고요. 그 도화지에다가 확 뿌려버려요. 그냥 일단 처음엔. 뭐 행위 예술하는 것처럼. 예. 확 뿌립니다. 일단 덩어리채. 그다음에 거기서 뭔가를 막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자신도 이게 어떠한 모습으로 바뀌어 나갈지 모르는 상황에서 작업을 시작하는 겁니다. 예. 그거 자체가 굉장히 자기한테 크게 흥미로운. 한 번 뿌리고 작업을 합니까? 아니면 여러 번 뿌려봐서 좀 모양이 나오겠다. 그때 다른 게, 그러니까 분명히 어떤 자기가 그 생각한 방향은 있을 거예요. 예. 그냥 대충 뿌리겠습니까? 예. 근데 어쨌든 확 뿌려요. 근데 덩어리가 팍 도화지에 붙어요. 그러면 이제 거기다가 이렇게 하면 진짜 신기하게 그게 하나의 형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게 입으로 뭔가 이렇게 먹을 있잖아요. 뿌려요. 또 그것을 뭐 분사하는 방식이 있죠. 분사하는 방식으로 뿜는다 이거죠. 뿜어요. 예. 그래가지고 훅 뿜어가지고 막 점을 만들어내고 아주 굉장히 독특한 방식으로 작업을 하는 그런 그 예술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이 사람은 원래는 영국 출생이고요. 36년생이고 1960년대에 그 영국 사회의 정치를 아주 날카롭게 풍자하는 작품 활동으로 유명세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1970년대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는데 거기에서 헌터 톰슨이라고 하는 아주 절친한 친구를 만나게 되는데 이 사람이 바로 저널리스트입니다. 헌터 톰슨은 이른바 곤조 저널리즘이라고 하는 것을 창시한 사람이에요. 근데 곤조란 말이 일본어죠? 곤조. 근성 뭐 이런 뜻인데 이 곤조 저널리즘이라는 게 뭐냐? 취재 대상에게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1인칭 시점으로 기사를 서술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저널리즘 하면은 객관성, 중립성 이런 것들을 기본 미덕으로 삼고 있다고 얘기들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예. 사람이 취재를 하는 건데. 그래서 취재 대상에 나의 시점으로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참여해서 쭉 따라가면서 일종의 르포 방식으로 기술하는 방식. 그걸 바로 곤조 저널리즘이라고 하는데 이 곤조 저널리즘의 창시자가 바로 헌터 톰슨이라고 하는 저널리스트입니다. 취재원이 취재를 하는 겁니까? 취재 대상에게 기자로서 예. 기자로서 저널리스트가 취재 대상에게 아주 가깝게 다가가서 그 사람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함께 부대끼고 함께 생활하고 하면서 이제 이 과정에서 어떤 그 상황을 자기가 겪었던 내용을 쓰는 것이죠. 그래서 예. 뭐 객관적인 척 안 하고 중립적인 척 안 하는 거죠. 그래서 근성을 가지고 뭔가에 부딪히면서 계속 나가는 그런 방식이라고 해서 이제 곤조 저널리즘이라고 부르는데 이 곤조 저널리즘의 창시자인 헌터 톰슨의 어떤 기사를 더욱 빛나게 해줬던 게 바로 이 랄프 스테드먼의 사파입니다. 예. 랄프 스테드먼이 또 역시 마찬가지로 그와 함께 동행을 하면서
그 취재 과정을 함께 겪어 나가요. 그러니까는 무조건 야, 나 이런 기사 있으니까 사파 써 하면서 휙 던져주면 그 기사 보고 이 정도로 그림이 되겠구나 해가지고 이렇게 그리는 그런 게 아니네요. 예, 우리나라 예, 신문사들 일반적으로 이제 기사 텍스트 프린트 해주고 이거 네. 보고 그려 예, 이렇게 예, 해서 예. 뭐 몇 시간도 아니죠. 그렇죠. 몇 분 만에 그리라고 하고, 예. 마감 시간 임박하면.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 같이 취재 과정에 동참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헌터 톰슨이 어느 날 막 밤에 전화가 갑자기 와가지고 야 여기 취재거리 진짜 끝내주는 거 있어. 빨리 와. 이렇게 하면은 이제 랄프 스테드먼이 가는 거예요. 예. 가가지고 둘이 같이 그 상황을 보고 느끼고 그 다음에 이제 톰슨은 글로 쓰고 그 다음에 랄프 스테드먼은 그걸 그림으로 그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자연스럽게 굉장한 작품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예, 뭐 저널리즘이 아니라 진짜 예술의 세계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그 활동했던 시대가 워낙에 그 미국에서는 70년대, 80년대 상당히 그 변화무쌍하고 특히나 베트남 전쟁에 대한 어떤 반전 분위기 뭐 이런 것들도 이제 같이 창궐했던 때이기 때문인지 몰라도 특히 이 랄프 스테드먼은 이렇게 반전적인 메시지를 담은 그런 작품들을 많이 내놨습니다. 그리고 랄프 스테드먼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예술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고 싶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게 바로 예술의 그 책임이 아니겠느냐, 의무가 아니겠느냐. 예. 그래서 내가 그림을 배운 건 잘 그렸네라는 칭찬이나 듣기 위해서가 아니라 무기로 활용하고 싶어서였다. 그리고 그것을 꽤나 무자비하게 활용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네. 또 어떻게 보면 예술가라기보다는 저널리스트적인 그런 측면이 보이네요. 그러니까 저널리스트 겸 예술가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널리즘적인 방법론을 채택한 예술가다. 예. 예술이라고 해가지고 어떤 뭐 인간의 본성이라든가 뭐 이런 뭐랄까 그 시대성이나 사회성과 좀 동떨어져 있는 뭔가 4차원의 세계를 막 그리는 그런 게 아니라 철저하게 그 현실 속의 이슈에 발붙어서 뿌리박고 그 안에 사람들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해 줄 수 있는 아주 효과적인 방식의 그림 그리기를 랄프 스테드먼은 채택을 했는데 그 그림이 대충 그냥 대충 그린 게 아니라 정말 기가 막히게 잘 그린 그런 그림으로 사람들한테 확 충격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어쩔 때는 아주 장문의 멋진 글보다는 한 장의 그림 또는 한 장의 사진이 훨씬 더 사람들에게 큰 영감을 줄 때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그 베트남 그 전쟁 때 그 소녀, 벌거벗은 소녀가 막 그 공습당한 마을을 피해가지고 울부짖으면서 도망 나오는 그 사진, 그 유명한 사진이잖아요. 그 사진 한 장 때문에 미국에서 엄청난 반전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반전 데모가 일어나고 막 그랬거든요. 그런 것처럼 랄프 스테드먼의 사파도 단지 그림이 아니라 그렇게 세상을 바꾸는데 활용되는 하나의 무기로 활용이 됐다는 거죠. 네, 그런 것이 당대의 대중과 깨어있는 시민들에게 일종의 영감을 불러일으키는. 그래서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이 사람의 그림이 세상을 바꿨다기보다 이 사람의 그림을 이해하는 시민들이 세상을 바꾸는데 역할을 했다. 근데 그렇다면은 결국은 예술이란 바로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이 영화 랄프 스테드먼 스토리를 통해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사파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최근 우리나라에서 뭐 신문이라든가 이런 만평 뭐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 만평 글쎄요. 이전에 김상택 화백이었던가요? 경향신문에 있다가 이제 중앙일보로 옮겼던 뭐 그 김상택 화백의 만평은 좀 어느 정도 메시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최근에는 그렇게 좀 눈에 띄는 만평이라든가 이런 게 좀 안 보이는데 우리는 그냥 흔히들 신문지상에 떠오르는 게 만평 수준에서 만평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그리는 그 정도 수준에서 이제 머물고 마는데 이 양반은 이제 가디언이라든가 뭐 롤링스톤, 뉴욕 타임즈 이런 그 매체에다가 계속 끊임없이 이제 기고를 했거든요. 근데 거기 실린 그 사파가 우리 신문에 실리는 만평처럼 그냥 하루 끄적끄적 해가지고 그리는 뭐 그분들의 그 작업을 제가 폄훼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진짜 공들여가지고 그린 그림이에요. 근데 그 그림이 상당히 뭔가 이렇게 혹 찌르는
예, 그런 느낌을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는 사람들 하여금 하면서 깜짝 놀라게 되는 취재 현장에 또 직접 가기도 하고요. 예. 그런 자기가 취재 현장에서 느낀 감정을 그런 식으로 탁 드러내면서 대중을 깜짝 놀라게 만드는. 근데 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얘기를 합니다. 랄프 스테드먼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화를 내고 싶었다. 이 그림을 통해서. 누구한테 화를 내고 싶었냐? 속이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속임수에 당하는 사람들한테 화를 내고 싶었다. 속는 사람들. 예. 대중들한테 화를 내고 싶었던 거죠. 이 바보들아. 왜 맨날 속냐? 이렇게. 그래서 그들을 조롱하고 싶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런 그의 의도가 작품을 통해서 많이 잘 그야말로 성공적으로 수행이 됐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왕성한 활동을 보여주고 있고요. 랄프 스테드먼 스토리는 조니 뎁이 랄프 스테드먼이 그 작업하는 현장을 직접 찾아가서 그가 어떤 방식으로 작업을 하는지 이것을 이제 유심히 관찰하고 또 그의 인생에 대해서 물어보고 또 답변을 얻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괴짜 스타인 조니 뎁과 천재적인 사파가인 랄프 스테드먼 간의 어떤 이 이야기, 주고받는 이야기들을 통해서 구성이 되는데 이분이 그린 그 작품 세계를 또 제작진이 이 애니메이션으로 또 제작을 했어요. 그래서 예전에 만들었던 아주 유명한 작품들 이런 것들 다 분해해가지고 이거를 또 그린 순서대로 다시 막 아주 빠른 역동적인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상당히 멋진 음악까지 삽입을 하면서 이 랄프 스테드먼 스토리는 랄프 스테드먼이라고 하는 예술가에 대한 찬미이자 이 작품 자체가 다큐멘터리 작품 자체가 하나의 예술 작품이에요. 그래서 이걸 보다 보면은 랄프 스테드먼이 대단하다라는 느낌과 동시에 이것을 제작한 제작진도 참 대단하다. 이걸 다큐멘터리로 만들겠다고 생각한. 근데 다큐멘터리를 그야말로 좀 어떻게 보면 우리가 흔히 다큐멘터리 하면은 약간 좀 지루하고 고루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한 89분 정도의 러닝타임 그 자체가 또 예술입니다. 화면을 영상을 만들어내는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굉장히 아름다워요. 물론 거기에는 랄프 스테드먼의 작품들이 재료로 활용이 됐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겠지만 그것을 랄프 스테드먼은 그냥 단순히 하나의 어떤 인생을 재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작품들을 다 해체했다가 다시 재구성하는 그 과정이 이것도 정말 한 명의 예술가에게 다가서려는 제작진의 어떤 경의가 느껴진다 그럴까요? 그걸 휘뚜루마뚜루 대충대충 해서는 안 되겠다. 멋지게 보이도록 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진정성 넘치는 경의가 아주 가득 묻어나는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예술을 그냥 우리의 삶과 동떨어져 있는 무언가로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랄프 스테드먼 스토리를 보시면서 예술이라는 게 진짜 사회의 어떤 그 정의를 위해서 참여할 수 있고 그 참여를 통해서 사람들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사례가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하면 더더욱 그 이후에 우리가 예술 작품을 바라보는 태도나 관점도 좀 달라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참 후에 최강희 선생이 이렇게 영화 이야기를 준비하는 과정을 다큐멘터리로 만들어서 최강희 스토리 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영실이 시간에 제가 했던 말을 좀 정리해가지고 책으로 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국민TV에서 저작권을 좀 주시면은 제가 쫙 해가지고 들어가지고 책으로 한번 내볼까.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어떻게 좀 드려야 되나요? 인세를? 같이 참여했기 때문에. 회의를 통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예술가 언론을 관심 있게 또 지켜보고 계신 분들이 이 영화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취재 현장에 여기 취재 현장이니까 빨리 와서 같이 하자. 김효진 기자도 저기 언론인을 해봤기 때문에 이런 제안 받은 적 있습니까? 여기 술자리 있는데 빨리 와. 이런 전화는 받겠지만 말씀드린 대로 언론 현실 그리고 또 예술의 영역에 관심 있는 분들이 보시면 좋은 영화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최광희의 영실이 영화 이야기까지 오늘 금요일에 준비한 소식은 다 마무리했습니다. 한 가지 세월호 사고 관련해서 연합뉴스가 보도한 오늘 아침 속보가 있어서 전해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월호 실종자로 추정되는 시신 한 구가 오늘 오전에 수습이 됐다고 합니다. 여성으로 추정이 된다고 그러고요. 만약에 이 수습된 시신이 세월호 탑승자로 확인이 된다면 이제 남은 실종자는 10명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아직 10명의 탑승자가 가족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상황입니다. 네, 오늘 뉴스바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제작의 김효진 PD였고요. 저는 조상훈이었습니다. 주말 여러 가지 정치 상황 보시면서 그래도 휴식의 시간을 갖길 바라겠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7시 30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